전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서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75회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길잡이 정석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석 기자. 네. 정석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픽이 뭡니까? 네. 사실 최근 가장 큰 화제를 모았다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바로 K배터리, 이른바 그 K배터리를 불렀죠. 2차 네. 전지 특화단지 유치전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네. 새만금이 도전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새만금이 2차 전지 네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참 좋은 소식이죠. 네. 흔히 제2반도체로 불리는 2차 전지 산업을 이끌어갈 거점단지, 즉 K배터리 특화단지 국가 공모 사업이 전국적 관심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장 뒤늦게 뛰어들었죠. 새만금을 앞세워서 가장 뒤늦게 뛰어드는 그 전라북도도 그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네네.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특화단지는 그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 조성 사업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르게 되고요. 네. 또 거기 현지에 투자하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책들도 함께 지원이 네.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그 투자도 촉진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있는데요. 다만 이번 공모전 좀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정석 기자가 새만금도 네, 맞습니다. 새만금 도 도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유가 네. 있죠? 바로 그겁니다. 당초 공모전에서는 한 곳 전국의 그 5파전 양상으로 치러졌었는데 그중에 한 곳 정도를 네네네.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이었는데 보통 특화단지 예, 그렇죠. 같은 국가단지 지정할 때 맞습니다. 거점은 딱 한 곳이어야 하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전북을 비롯해서 충북, 청주 그리고 경북, 포항과 상주, 울산 네. 등 5파전이었는데요. 네네. 이 가운데 상주를 제외한 4곳이 네네. 그 특화단지로 공동 선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5곳이 신청했는데 네네. 4곳이 됐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결과만 듣고 보면 호남, 충청 그리고 네. 영남권이 고루 한 곳씩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대한 안배, 그러니까 네네네. 정치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 새만금이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네네. 이게 경쟁력이 그러면 있을까? 과연 네네. 집적화가 가능할까? 네네. 그런 사실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떤 과제가 남아 있습니까?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곳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서로 잘 챙겨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요. 반대로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으로 공멸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또한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보면 새만금 같은 경우는 기초 소재로 특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나머지 3곳은 완제품으로 특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화단지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상승 효과가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전북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 바로 인력 양성 문제입니다. 현재 그 새만금에 그 투자하기로 지금 협약까지 체결한 업체들만 놓고 보면 23개 이상입니다. 네. 총 투자 금액이 7조 원 정도인데, 그렇죠. 만약에 계획대로 이런 투자가 이제 곧바로 시작이 될 건데, 시작이 된다라고 펼쳐지게 된다면 향후 5년간 약 4,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연구 인력, 생산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네. 문제는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연구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연구 인력을 발굴할 만한 커리큘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인프라도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그 우리 전북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생산 인력만 양성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아놨고요. 연구 인력을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양성을 할 거냐? 네네. 이 부분은 사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고민 끝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그리고 일본의 도쿄공대,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난양공대, 네. 흔히 말하는 그 글로벌 대학들이죠. 이런 그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과 얼마 전에 MOU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네네. 바로 새만금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달라는 네. 그런 건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근데 우리 전북에 있는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인력 양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픽은 그거네요. 비 관련된 얘기네요. 이거 정말 7월 달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또 네, 비 영향이 맞습니다. 농산물 쪽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뉴스는 바로 그 역대급 장맛비였죠. 네. 이것 때문에 그 밥상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는 걸 좀 들고 왔는데요.
지난주에도 사실 이 자리에서 그 폭우 때문에 우리 전북 지역 농경지가 전국 그렇죠. 최대 피해를 입었다. 네. 특히 이 중에서도 시설 원해 단지가 집적화된 익산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곧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시장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예, 바로 왔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이었죠. 전주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네. 상추의 경우 4kg들이 한 박스당 68,000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8%, 즉 49,000원이 뛰었고요. 네네네. 토마토 또한 4kg들이 한 박스당 89% 오른 17,000원에 거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박 10kg짜리 한 통당 네. 67%뛴 2만 원에 거래됐고요. 복숭아도 4kg들이 한 박스당 81% 폭등한 이게 도매가잖아요. 29,000원에 팔렸습니다. 맞습니다. 도매가가 이런데 네. 소매가는 저는 이게 소매가로 착각했는데 도매가가 더 이런 비쌉니다. 그렇죠. 소매가는 이런 상태이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최소한 이게 원상복구돼서 제대로 시장에 다시 네. 제품들이 농작물들이 풀리려고 그러면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겁니다. 즉 추석이 한 2개월 정도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추석 지금까지 물가에 네. 더군다나 이 소비자가 소비자가 그렇죠. 상승률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외식 물가로까지 바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단계적으로 물가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못난이 농산물 뭐 네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상처가 살짝 있거나 네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판매하지 네네. 않았던 그런 네네. 농산물들이 또 네네. 저렴하게 나오니까 네네.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뭐 그 못난이 농산물들은 네. 노점상들에서 파는 뭐 저기 품질이 좀 떨어지는 저가 네네. 상품이거나 그렇다면 가공식품업체로 가는 그런 그렇죠. 상품 정도로 네. 취급이 됐었는데 현재는 그 대형마트라든가 네네. 온라인 쇼핑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획전을 벌일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비 피해가 크다 보니까 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리고 일부 지자체들은 또 그런 마케팅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들 네.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은 그 외에 또 중요한 대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북산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전라북도 차원에서 사실 극약 처방에 가까운데 타지방으로 네. 나가는 농산물을 제한하기로 네네. 했습니다. 예컨대 그 남원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데 남원산 상추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광주와 같은 남쪽에 있는 그 대도시들로 많이 출하가 되는데요. 네네네. 이거를 출하량을 그쪽을 줄이고 전북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 지금 결정됐고요. 네네. 토마토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네.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타 지역 출하 제한을 했더라고요. 참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드물긴 한데 네네네. 그만큼 그 비 피해를 네네. 입은 농경지도 많고 네네. 물가의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물가의 크다는 거죠. 그런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픽 보죠. 다음 픽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전국적인 큰 관심을 끌었었던 사안인데요. 바로 그 국제 독극물 네, 맞아요. 테러 의심이 됐던 우편물 파동입니다. 네. 네네네. 혹시 뭐 그 우편 받아봤습니까? 다행히도 저는 도착은 안 했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경찰에서 공개한 자료 정도만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예. 약간 지난 이슈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주의 차원에서라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난 20일이었죠. 울산 지역 한 그 복지시설에서 그 뭐 저기 출처가 불분명한 국제 우편물을 받아보고 열어봤더니 여러 번 직원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뭐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런 보도가 난 뒤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결국 이제 그 이후에 24일까지 이제 기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그 신고 접수된 게 경찰 쪽에 접수된 게 2,000건 정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약 80건 정도가 경찰하고 소방 쪽에 신고가 됐고요. 이 중에 신고 건수죠. 예, 신고 건수입니다. 네. 이 중에 절반 가량이 현재 그 임실에 있죠. 전라북도 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져서 네네네. 어떤 성분이 있는지 지금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 문제 이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A4 사무용지라고 하죠. 네네네. 그거의 절반 크기 정도 사이즈인데요. 영문으로 겉표면에 가서 영문으로 청화 포스트라는 글귀가 적혀 있고요. 청화 포스트. 예, 그 발신지는 대만의 수도인 그 타이베이로 적혀 네네네.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측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의 우편물은 대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송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테러 용의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도착할 경우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그렇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런 당부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소포나 우편을 받으시면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어떤 겁니까? 좀 오랜만에 들고는 훈훈한 이슈네요. 네, 맞습니다. 흔히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지난주 한번 방송에 한번 다뤘죠. 다뤘었던 얘기인데요. 네네. 흔히 뭐 저기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뭐 네네. 마약 베개, 마약 바지, 심지어 전통시장에 네네. 가도 마약 바지라는 걸 네네. 그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이른바 그 마약 마케팅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 같다는 그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관련해서 전주 지역 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간판을 내건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상가들을 설득해서 문제의 간판을 교체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손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어떤 맞습니다. 손편지였습니까? 그 화제의 주인공은 그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전주 그 풍남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인데요. 예. 최근 약물 예방 교육 시간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그 대안이 있다면 뭔지 한번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김도신 보건 교사의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안에 따라 학생들이 손편지를 꾹꾹 눌러 써서 정성을 다해서 썼다고 그러는데요. 네. 상인들을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70여 명이 한꺼번에 손편지를 써서 가까운 학교 근처에 있는 전주 한옥마을에 찾아가서 아까 마약집들 찾아가서 예, 맞습니다. 마약이란 그 광고 문구를 내건 집집 그 상가들을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달했고 공손하게 그리고 이런 좀 문구를 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마약 대신에 대박이라든가 소문난 집이라든가 원조라든가 이런 좀 표현을 좀 바꿔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뜻밖에도 하나같이 상인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체하기로 약속을 했고 일부 상인들은 학교적으로 감사 인사와 함께 군것질거리도 보내드리고 그랬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마약보다는 원조 뭐 그런 게 좋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 상인분들 응원차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석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첫 번째 만평입니다. 이거 참 그 뭐랄까 학교에서 교실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누군가가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도 다룰 주제이긴 합니다만 뭐 교권 추락 관련된 이슈가 요즘 정말 핫합니다. 사실 여기 만평에 나온 그림이 저희 세대 때는 기성세대들 입장에서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딱 보니까 여기가 학생 인권 이렇게 돼 있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사의 모습이 그려진 건데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그렇죠.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교권이 강했는데 이제 학생 인권이 뭐 시소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좀 균형감을 잡기 위해서 많이 학생 인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 경우. 근데 이걸 균형을 좀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조금 여론이 학생 인권에 과다하게 치우친 거 아니냐 해서 학생 인권을 줄여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교권도 중요하고 학생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걸 그 균등한 수준에서 양쪽 다 보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문가 나와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만평 보고 오시죠. 네, 이번 만평은 이거 뭐 자린고비 뭐 그럴 때 쓰는 건데 서민 가게가 수위 상승 범람 위기에 놓였다는 거네요. 좀 전에도 뭐 저기 그 장맛비 피해 때문에 소비자 물가 장바구니가 폭등했다 했는데 저도 지금 이러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요즘에 사실 이제 나온 지는 꽤 된 용어이긴 한데 요즘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게 바로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런치플레이션? 예, 직장인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뭡니까? 있죠. 런치 점심. 인플레이션의 플레이션입니다. 물가 폭등. 점심밥값조차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나온 다시 회자되고 있는 얘기인데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물가를 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당에 좀 표를 던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한데요. 아마
우후죽순 내가 물가 잡겠다, 우리가 물가를 잡겠다 하는 정당들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네네. 골라서 찍어야 되겠죠. 네네. 네, 오늘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우리 교육계, 아니 우리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 학교에서 벌어졌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또 학교 내 교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두고 교권이 추락했다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 계신 두 분 모시고 이 얘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전북교총의 오준영 정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교조 전북지부의 김고정호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분 사실은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서요. 무겁고 또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 꼭 우리 사회에서 지금쯤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두 분 모셨는데 전북교총 그다음에 전교조에서 나오셨는데 정책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좀 사안마다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름도 있지만 어떻게 좀 생산적으로 이걸 접근해봐서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한번 좀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분 이번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위원장님부터. 예, 이제 교권 침해 사항이 네. 많이 있었어요. 뭐 비단 이번뿐만이 네네.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충남 교육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 교단에 들어 누워서 휴대폰을 보던 영상이 찍혀서 네. 논란이 됐던 일도 있었고, 서초구 선생님 사망건 이전에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또 담임교사를 폭행한 뉴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골마있던 일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빈도가 잦아졌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또 넓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네네. 피해 교원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요. 좀 더 엄중하게 느끼고 전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엄청 뜨거운 이슈가 돼서 사실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이렇게 사실은 관심을 받을 때 다 그 사실은 까발려 놓고 진짜 문제가 뭔지 그 토론해보고 해결점을 찾아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장님 이번에 서울 서희초등학교 사건 있잖아요. 네,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혹시 진단하고 계세요? 네. 뭐 아직 경찰이나 교육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고의 사망 원인을 발표하진 않아서 네네. 분석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네.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로 악성 민원이 생기면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교사 개인이 오로지 혼자서 그 민원을 감당해야 네. 되는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한 교육 활동도 언제든 무고성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러면 교사가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가해 피해 학부모들 싸움에 네. 교사가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현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일이 이번 서희초 사건에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망의 원인, 배경을 두고는 사실은 경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실 충격적이잖아요. 교내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배경, 숨진 그 교사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이제 악성 민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다 현직 교사시잖아요. 선생님들이신데 그 악성 민원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뭐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한국교총에서 네. 지난 5월에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교직에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주신 선생님이 네. 23.6%에 네. 불과합니다. 2006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네. 최저치예요. 네네.
최근 1, 2년 사이에 사기가 떨어졌다는 대답을 하신 분도 87.5%,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가 69.7%. 예. 우리 MC님께서는 네.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 어떤 거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실까요?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내가 만약에 학생을 가르친다 싶으면 뭐 학생들보다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의 관계,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지위상의 네, 그런 지위상의 문제, 관계 그런 것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조직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이 설문에서는 답이 이렇게 나왔네요. 학생 생활지도가 30%, 예.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가 25%, 네네. 그리고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행정 업무가 18%로 나왔어요. 네네. 이 정도로 지금 학생 생활지도와 이 학부모 민원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도 생겨났다라고 평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악성 민원이라는 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디부터가 악성이고 어디서부터 덜 맞아요, 악성인지 맞아요. 모르니까요. 하지만 보통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이 민원은 좀 이기적인 민원이다. 네. 혹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불공평한 민원이다라는 민원 정도는 대부분의 선생님이 대부분 겪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정도가 심한, 그래서 뉴스에 빈번하게 출연되는 이게 이제 악성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뭐 그런 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리고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되면 만신창이가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시청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동학대법으로 그러니까 무고하게 신고돼서 선생님들이 겪는 고초 잘 모르거든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고초를 겪으십니까? 만약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실장님이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이게 법이 지금 현재 교사나 학부모가 네.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이 되면 그걸 이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인지한 사람이 네네네. 그게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라는 네.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가 신고를 당하게 되면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자체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네네. 이제 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교사의 어떠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일단 지자체에서 나와서 조사를 네,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네. 이렇게 뭐 법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위탁 기관이 네네. 그것도 이제 뭐 거기에 포함되는 위원이 뭐 3명 이렇게 돼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은 교육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선생님들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시고 교육 지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 학교 현장 잘 나오시거든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와서 이제 보시고 이제 또는 이제 뭐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어떠한 행위에만 집중을 해서 이거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거기서 되거든요. 판단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전산망에 기록이 되게 네네.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경찰에서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네.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 사안은 검찰에서 이제 한 번 더 수사를 해서 종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교사가 자기 자신을 계속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학교 중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하면서도 네. 계속 그런 일에 연루가 되면 어쨌든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네. 만신창이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들은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면책을 해야 한다라는 네네. 것이 교원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얘기는 또 차근차근 해보죠. 네네네. 말씀만 들어봐도 제가 그 입장이어도 약간 속된 말로 후덜덜합니다. 네네. 계속 조사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약간 모호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개념이 조금 사실은
구분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교육 현장은 계속해서 학생들, 아동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빈도도 훨씬 높을 때고 그 얘기 하나하나 좀 해보죠. 자, 그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좀 화제인데 아침에 학교 들어가는데 교직원이 인상 쓰고 가더라. 그러면 아이들에게 영향 준다. 뭐 이런 식인데 혹시 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제 경험은 없어요. 저도 이제 인터넷 떠도는 것을 몇 번 봤죠. 네. 얼마나 참 어이가 없으면 네.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까요? 뭐 1학년 담임에게 문자가 이렇게 왔대요. 그 애들 보는 앞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말아라. 우리 아이가 편의점 가서 자꾸 커피를 사 마시려고 한다. 선생님이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채점할 때 네네. 빗금 긋지 말고 별표 표시해줘라. 아, 우리 예, 아이가 예. 상처를 받는다. 뭐 이런 문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쉽게 봤네. 근데 이제 이런 경험담을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려면 네. 지금껏 저를 같이 겪어왔던 학부모들에 대한 예, 배신이 예.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사실 몇 년, 4, 5년 전만 하더라도 네.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네, 혹은 운이 없었다. 나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런 뭐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를 만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은 없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담임을 하면서 저도 학부모거든요. 네. 내가 내 아이의 선생님한테 부탁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부탁이 네네. 이제 저에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걸 악성 민원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네. 봐야 되나 해서 해결은 해드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제일 심한 거는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네네. 라고 이제 뭐 교육장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넣으신 분도 계셨고 우리 아이가 11시에 약을 먹어야 되니 네네. 시간 맞춰서 꼭 약을 먹여달라. 뭐 눈이 안 좋으니 뭐 두 번째 줄 네네. 이후로는 앉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특히 또 아침에 전화가 급하게 오셔서 어제 외가에 제사가 있어서 다녀오느라 숙제를 못했다. 혼내지 말아달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도 아이들이 겪고 배우면서 또 아프고 성장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 과정일 텐데 배제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잘 못 믿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이 시시콜콜 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학교에 저도 학부모이긴 합니다만 학교에 아이를 보내놓으면 그냥 선생님 믿고 학교 생활 하게끔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사실은 주문하다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뭐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이제 언어적 오류라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학부모님들은 그런 민원 자체가 뭐 악성이다 혹은 좀 불편한 민원이다라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네. 보내실 때 보면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늦은 시간에 실례지만 해서 네네. 이렇게 예의를 갖춰온 문자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학교는 그 아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가능한 곳이지만 이 공동의 규칙을 무시하는 특별 배려는 좀 불가능한 곳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하신 말씀 있습니다. 아니 뭐 저도 이제 주변에 친한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듣고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선생님은 이렇게 학기 초에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 시작을 하셨는데 학기를 시작하셨는데 도중에 악성 학부모가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분으로부터도 시달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학부모들이 이런 악성 학부모에 대해서 대응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민원도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시다가 다시 그 악성 학부모가 전학을 가서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럼 네. 그 전학간 학교 나가신 그 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폭탄 돌리기다 뭐 네, 이런 네, 표현을 네. 쓰기도 하는데요. 또 네. 이제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 SNS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인상적이어서 가져와 봤는데 6학년 남자아이가 옆반에 마구 들어가고 어제는 우리 반 뒷문을 잡아 흔들고 2교시 쉬는 시간에 학교 비상문을 열고 학교 밖을 뛰쳐나가고 좀 더딘 친구에게 침 뱉는 행위를 하고 그래서 좀 지도하려고 아이에게 제재를 주고 담임교사와 함께 아침에 상담을 좀 하려고 했더니 그 아이의 담임이 하는 말이 엄마가 엄청 예민하다고. 그래서 그 엄마의 예민함과 공격적 발언이 교사의 발목을 잡고 교사는 단호하지 못하고 웃으며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지도하고
아이는 나날이 복덕은 교실이든 개판을 친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이 학생들을 성장해서 사회로 네. 내보내는 시민교육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고객의 자녀의 비를 거스르지 않는 네. 계속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교육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선생님 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민원이든 뭐 학급 운영이든 이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아까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말씀 나눴습니다만 교사들은 한 반에 만약에 뭐 25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25명의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기에 학부모들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 그다음에 교육에 전념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바쁘시긴 할 텐데. 사실 뭐 시스템이라고 할 것도 없이요. 네네. 뭐 학교라는 것이 이제 조직이고 네. 조직의 상하 관계가 있다 보면 모든 일이 발생되면 교장 교감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장 교감님들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일부 관리자들께서 이제 앞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사건이 커지는 거를 좀 더 어떻게 막아보고자 거기에서 쉬쉬하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더 커져서 뭐 일이 더 크게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는 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관리자님들도 악성 민원이라든지 혹은 좀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네. 좀 신고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애초부터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대응을 하자 하는 관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좀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전교조가 전국 15,000명 선생님들 상대로 의견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학부모 민원이 생길 때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20%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경험은 1.8%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교사가 알아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교사 개인이 다른 학생들도 지도해야 되고 여력이 없잖아요. 막 다투고 소송하고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몰려 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관리자들은 뭐 이제 사과하고 원만히 끝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교조는 학교 민원 창구를 좀 관리자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교사가 상대할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그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경험이 20%밖에 안 되면 뭐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그런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건데 저도 사실은 이제 기자로 일하면서 어떤 예민한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아니면 논쟁이 될 만한 뭐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만약에 저희 데스크에서 네가 책임져야 돼라고 하면 못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 일을. 예. 근데 해. 나머지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뭐 그런 이제 사실은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방금 정치 시작해서 그 민원의 창구를 좀 단일화하자, 좀 간소화해서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학교 생활 지도에 전념하고 관리자들이 좀 그걸 민원들을 해소하고 1차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건 어떠냐 그런 차원의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사실 저희 이제 교원단체들이 교권에 관련돼서는 목소리를 다 같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 창구의 단일화는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만 저희가 그 검찰청 혹은 뭐 대규모 공공기관의 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뭐 처음에 뭐 ARS 이런 데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야의 민원인지도 눌러야 되고 본인 인적 사항도 넣어야 되고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대표성을 띠는 좀 이런 민원 창구가 하나 생겨서 본인의 저희가 사실 교원지휘법에 보면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미 규정이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처벌을 한다라고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아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학부모님이고 우리 학생의 부모님이시고 하니까 사실 그게 온정주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ARS가 좀 무섭게 해주는 거죠. 네. 학생 정보를 입력하세요. 악성 민원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뭐 모든 통화 녹음은 녹음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학교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시스템이 좀 갖춰진다면 네. 그래도 좀 많이 그 과정에서 화도 좀 삭히시고 예.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지금 이 얘기가 자꾸 악성 민원 쪽으로만 흘러가니까 그렇죠. 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막 다 그러신다고 오해하실까봐 그렇지 사실 않죠. 90% 95%의 네. 대부분의 선량한 학생과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이시고 아주 소수의 네,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이제 나온 김에 교권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교권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두 분은 교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권이 뭡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교권이 뭡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사이가 했죠? 너무 좋아. 교권이 사실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권과 같이 뭐 네.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그러면 교권은 뭐 교사의 권리냐? 네네네.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미지만 이 교권은 교육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교육권 네. 좀 이렇게 바라봐야 해석이 좀 쉽지 않나. 그래서 교육.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상실했다라고 네, 네,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학생 지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든지 그런 학생이 나타났을 때 제지가 되지 않다 보니 네. 다수의 선량한 학생의 수업권까지 네.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권을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그 말씀 설명해 주신 거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교권의 범위가 사실은 너무 협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네네.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네. 그 사회 속에서 교사가 누리고 있는 충분한 어떤 기본권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네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뭐 악성 민원이라든지 어떤 교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대학 교수들에게는 벌어지지 않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교수들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대접을 네. 받고 있고 네네. 어떤 정치 기본권 이런 것도 뭐 네네. 자유롭게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런데 교사들은 지금 사회경제적 지위도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묶여 있고 네. 그런 기본권들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권이라는 것이 그 학교에서 정말 교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권리가 교권인데 네. 그 교권의 보호 주체는 학생, 학부모도 있지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결국엔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학생, 학부모들이 정말 그런 악성이나 어떤 교권 침해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히 처벌하고 제재해야겠지만 네네네.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들은 어떻게 교사들을 교원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네네. 또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이고 잃어버렸던 보장받지 못했던 기본권들도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 나가야 교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학생 인권, 교권 이렇게 뭐 등치시켜서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처럼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는 보거든요.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도 중요한 거죠. 근데 교권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는 딱 느낌은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은 아니죠. 40대니까 교사의 어떤 뭐 체벌할 뭐 권리, 뭐 교사의 어떤 권위 뭐 약간 그렇게 약간 딱딱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교권이 추락했다라고 하는 게 예전만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강하게 지도하는 어떤 그런 힘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교권의 추락 정도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교사의 사회적 지위 자체가 낮아져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결되어 네. 있고 이것이 뭐가 더 많고 뭐가 더 적다라고 비교할 수는 없는 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왜 이 네. 질문을 드리냐면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인권이 뭐랄까 이렇게 상향됐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던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오늘 두 단체가 나왔는데 네. 이제 가장 우리 정교주 입장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문. 상황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교권 추락의 문제 네. 상황을 뭐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 네네네. 문제다라는 견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또 이게 정치의 쟁점까지 가서 네네, 맞아요. 여야가 네. 뭐 인권 조례 때문이다, 뭐 아동학대법 때문이다까지 네네. 가잖아요. 저희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정쟁으로까지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네네네. 않다고 보고요. 사실 학생 인권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을 해서 사회에 배출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권이라는 건 왜 필요합니까? 이 학생을 바른 민주 시민으로 키워나가는데 바르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선생님의 최소한의 권리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교권이 없이는 학생의 성장도 어려운 거고 네. 또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교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립 관계가 아니고 상호 존중을 받아야 되는 네네. 개념인데 그에 반해 지금 교권이 상대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다. 예, 그렇죠. 네. 네. 보통 지금 이제 인권 조례하고 많이 네네네. 매칭이 돼요.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이 6지역인가요? 네, 네. 그렇죠. 네. 저 이제 전북교육청도 2013년부터 네. 우리 학생 인권 조례가 정말 빠르게 적용이 된 지역인데요. 사실상 그 교권 침해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과 일어나지 않는 지역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 있는 지역이 더 작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전북교총에서는 인정하시네요. 이건 교육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만 학생 인권 조례가 가져야 될 부분이 학생의 권리만을 너무 보장을 하게 되면 네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했을 때 네네네. 권리는 중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네. 등한시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학생 인권 조례가 꼭 갖춰야 될 부분이 그 뉴욕 학생 권리 장전인가요? 거기는 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그 5절 자체가 전부 다 학생의 책임이 들어 있잖아요. 책임을 예. 네. 그것처럼 네. 우리 학생 인권 조례도 학생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이 책임, 네, 네. 책무를 조례에 담아서 네. 함께 간다면 네, 네. 공존하는 것이 분명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별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네. 같은 주차가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엊그제 서울에서 네. 그 조혜영 교육감과 네, 네. 새 교총, 교사노조, 정교조 이렇게 새 교원단체가 기자회견 할 때도 네. 정교조뿐만이 아니라 교사노조와 교총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을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비화해서 네네. 이렇게 정치적 공방이나 진영 논리로 흐르는 네. 것은 본질을 흐리는 네네. 것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명백히 입장을 밝혔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 빈도가 더 높다는 네.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뭐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예, 그거를 이제 명백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생인권 조례 내용을 네. 실제로 들여다 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네네. 그냥 애들 때리지 마라, 애들 차별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아이가 뭐 다른 친구를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도 내버려둬라 이런 내용 학생인권 네네네. 조례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사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네. 내용을 좀 명확히 다른 교권조례나 또 다른 법률을 통해서 명백히 그거를 미비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야지 네. 애들 때리지 마라, 애들 차별하지 마라라는 것을 없애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인데 맞습니다. 네. 두 단체가 뭐 때로는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뭐 목소리도 다른 대안도 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터질 때 꼭 정치권에서 이거를 꼭 이렇게 무슨 뭐 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적을 대상으로 비난이 쏟아지게끔 하는 그런 나쁜 정치적 행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정치권에서 계속 들먹이는 건데 뭐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법령을 조금 개정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 부분 살펴보죠. 교권을 보호하는 명확한 법령도 있어요. 뭐 초중등 교육법도 있고, 또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네, 실제로 어떤 그 교권 침해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네. 법적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교권보호위원회 열었냐? 라고 네. 물어보면 안 열었다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열게 돼 있잖아요, 절차상.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게 교보위를 열지 않고 그냥 네. 원만히 해결하라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임기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없다라는 네. 발언을 하시는 관리자도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있으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작동을 하더라도 막 20일 지나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조속히 반드시 작동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이를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네. 갑질로 처벌을 해야겠죠. 예. 그 교원단체에서도 초중등교육법 개정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지금 그리고 저희가 교권 3법이라고 해서 네네네. 아동학대법,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뭐 완수도 했고 네네네. 하나만 여쭐게요. 학교 저한테 질문 자주 하십니다, 오늘. 하나만 더 할게요. 학교에 선생님이 출근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네. 교실에서 생활이 시작되면 하루 동안 그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냥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수업을 할 테고요.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뭐 상담을 할까요? 상담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 뭐 아이가 좀 뭐가 좀 실수를 했어. 실수했으면 그 학부모한테 연락도 하고 친구들끼리 또 싸움도 했어요. 싸움도 했어요? 네. 말려야죠. 아, 그렇죠. 네. 훈계해야죠. 예, 그렇죠. 네. 왜 그랬냐고, 그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네. 따끔하게 훈계해야죠. 지금 되게 당연하고 학교에서 일어나야 될 네. 일이잖아요. 네. 자,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초중등교육법상에 작년 11월에 실렸어요. 그게 문장으로 이 당연한 일이 뭐라고 들어갔냐면요. 네, 이제 실렸다고요? 예. 이게? 그 저희 이제 생활지도법이라고 불리는 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네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예, 이게 법령에 실렸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에 시행령이 나왔는데요. 네.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 전반에 관한 조언, 네. 상담, 네네. 주의, 훈육, 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네네네. 라는 또 당연한 한 줄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다 조언 상담. 예, 그래 다 맞추셨어요. 예, 그래요? 법을 네. 외우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요? 전 몰랐는데. 네. 자, 이제 저희는 여기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이 시행령에 따른 장관 고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백서가 나올 텐데요.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이 당연한 일을요. 네.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매뉴얼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학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 이제 생활지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서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것에도 이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교실의 모든 장면의 이야기들을 다 어떤 고시 안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추가해야 될 것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로 처벌되지 않게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면책권을 네네네네. 같이 좀 명시해야 그 생활지도법이 좀 효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법도 네.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말씀은. 네, 네, 네. 네, 교사들은 교사들의 특별한 지위, 특별한 위치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는 게 맞다. 네, 라고 맞습니다. 면책권 말씀이십니다.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으로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면책 특권으로 네, 네. 이제 네네네. 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같이 이제 그렇죠. 네네. 가장 통과가 되어야- 눈여겨보고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사실 원래 관련된 법도 있고 뭐 절차도 있는데 그 절차가 사실은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문제들,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뭐 합니까? 또 안 지켜지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특히 관리자단에서는 이런 법들을 좀 지키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저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그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요. 학부모들도 사실은 대다수의 선량한 학부모들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창구를 통해서 어떤 뭐 민원 아니면 부탁을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게 맞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교육, 법령에 대한 교육도 학부모들 상대로 좀 하는 거는 뭐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하십니까? 먼저 시스템을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네.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을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를 하시라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궁금하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게 그냥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창구에 대한 일호나 그다음에 네. 법령에 대한 개정 그런 것들이 조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이제 또 학교 현장으로 가실 텐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한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변화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현장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죠. 네, 저희 뭐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 방송 우리 도민들이 같이 네네네네. 보시잖아요.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전인 교육을 표방하고요. 그래서 뭐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뭐 심동적 영역의 세 영역의 균형적인 성장. 그래서 뭐 개정교육 과정도 뭐 지식이해, 과정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의 성장을 역량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입시 위주의 이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런지 이 지식이해 쪽에 조금 매몰되는 경향이 네네네. 있지 않느냐.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은 결국 가치 태도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나아갈 그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겪어가야 될 작은 아픔,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잖아요. 작은 슬픔, 그리고 또 갈등도 나중에 겪어야 될 아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학교를 좀 믿고 그리고 교사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을 좀 부여해 주신다면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들을 또 신념을 다해서 저희가 좀 올바른 학교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핀란드, 뭐 호주, 영국, 캐나다 또 인권 선진국이라는 프랑스까지도 보면 수업 방해라든지 또 타인에 대한 이런 그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고 훈육을 가하고 있거든요. 네. 뭐 매를 맞고 욕을 듣는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네네. 듣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이 매를 맞고 많이 맞았습니다. 욕을 듣는 교사들도 네, 좋은 네, 수업을 네.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인식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네. 가정에서도 좀 인식하시고 좀 동참해 주시고 또 교직사회 역시도 네. 스스로 교직윤리 실천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공경받는 스승의 모습을 네.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좋은 말씀 다 해보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일단 의사 선생님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우리 아이 치료를 맡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시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선생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 거야.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참 네.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도 교사로서 교원단체 활동가로서 머무르고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네네. 학교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힘내시고요. 교사들의 어떤 교육 활동 보호, 그다음에 학생들을 바르게 민주 시민으로 양육하는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하시는 말씀이 꼭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라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